자, 이번 대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지금 참여하셨죠? 나경원 예비후보님, 나경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밝은 색깔로 주제인데 아니, 먼저 지금 우리 이거 빨리 풀고 나와야 되는데. 아, 그랬어요? 하고 아니, 나왔네요. 아니요, 지금. 아니 너무 갑자기 조금 전에 춥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그래서 좀 쌀쌀하죠? 예, 근데 이거 예, 우선 우리 예. 팬은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팬앤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123일 동안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저희가 또다시 용기를 내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팬앤마이크 우리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 정치인들 또 특히 우리 국힘이 잘못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으로 시작하시죠. 네. 직격 인터뷰니까 직격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통 자유우파 시민들이 우리 의원님, 후보님을 향해서 부를 때 보수 여전사, 나다르크, 나전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 들을 때마다 어떠세요? 저요. 네.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네. 네. 저는 사실은 진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제가 물러섬이 없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 설치 반대하느냐고 국회에서 투쟁했던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패스트 트랙 투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때 정말 엄청 싸웠죠. 그래서 아직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또 재판받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반대했던 이유 그대로 됐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그것은 분명히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다. 예. 이번에 큰 사고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연동형 비례제도 그렇고 그게 결국은 공수처 부분은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흐트러뜨릴 수 있고 법치주의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데 제가 이 작년에 민노총 간첩단 사건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봤는데요. 예.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북한 지령문들이 나와요. 아, 그렇죠. 그거 혹시 보셨나요? 예, 예. 일부는 봤습니다. 예. 그 북한 지령문에 나경원을 반드시 떨어뜨려라. 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21대 총선 전에 네. 제가 원내대표 할 때쯤이겠죠. 그래서 나경원한테는 토착 왜구라고 씌워서 떨어뜨려라 했는데 아, 제가 신문 봤습니다. 토착외구. 예. 그런데 네. 그때 21대 총선 때 보면은 이 저희 동네에 대진년 애들이 와서 토착 왜구 마지막에 친일 청산 이러면서 북한에 지령이 있은 후에 대진년 애들 와서 토착 그런 왜구. 팻말을 들고 예. 예. 북한 지령문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실현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민노총 간첩단 사건 지령문에 그게 있고요. 나경원은 그렇게 하라 그래갖고서 이제 와갖고 이제 저를 떨어뜨리려고 총세를 했죠. 오늘도 쫓아와서 대진년 애들 또 물어보더라고요. 2004년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고 지금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의당은 없애버려라. 그리고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을 키워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했습니까? 이번 22대 총선 공천할 때 비례대표 3석을 진보당을 줘서 진보당의 원내 진입을 만들어줬습니다. 예. 비례대표 연합공천. 그리고 울산에는 진보당만 후보를 내게 하고 본인들은 후보를 안 내서 지역구 하나 넣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간에는 많은 분들이 북한의 지령은 특정 간첩단이나 아니면 민주노총에 있는 일부 간첩 공작원들 또는 진보당, 이석기 그룹 관계자들만 그 지령에 따르는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북한의 지령이 있은 후에 보면 그 세력 외에도 민주당이나 주변 좌파 세력이 하는 거 보면 북한의 지령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아니 이태원 사건 이후에 북한 지령문이 이 북한 지령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취임하기도 전부터도
저 조기 퇴진 압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때부터 그들은 예. 조기 선거해야 되고 퇴진.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요. 거기에 지령문에 나와요. 퇴진이 추모다. 이런 구호를 써라. 퇴진이 추모다 민주당과 민노총이 들고 나와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 어제 나경원 후보께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자,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 장면 한번 좀 보고 오실 텐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비극 앞에서 무너지는 법치주의와 쓰러져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 강원도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나 거대 의석의 의회 폭주와 기울어진 사법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외침은 닿지 못했고 결국 참담한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깊은 위기를 딛고 서서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저 나경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예, 어제 출마 선언의 장면 봤는데요. 자, 후보님 출마를 결심하는데 실제로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며칠간은 아마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뭐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저희가 정말 지난 123일 동안 열심히 싸웠습니다. 예. 이 탄핵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굉장히 급격히 우리 당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저는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분위기도 휩쓸려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노력이 편매되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탄핵을 반대한 세력들은 적폐 세력이야. 이런 프레임에도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번 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제 전쟁이 된다. 결국 이재명의 세력은 저는 반자유 반헌법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 세력에게 그냥 저희가 정권을 내주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우게 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탄핵 기각을 위해서 제 온 힘을 다 써서 정말 제가 번아웃 됐다 하는 그런 에너지가 정도의 방전될 때까지 했는데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또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구속 취소가 돼서 오시자마자도 저한테 뭐 처음 그러니까 구속돼서 가서는 처음 면회 때 꼭 저를 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네, 지도부 2명 가는데 그래서 또 구속 취소돼서 석방되시자마자 저한테 처음 전화를 하셔갖고 고맙다고 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탄핵 결정이 난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토요일 아침에 관저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뵙고 대통령이 뭐 일부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대통령께서는 좀 이제 뭐 나라 걱정 많이 하시면서 앞으로 좀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도 또 뭐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건 또 대통령님께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또 반독재 이 국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정말 이번에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대한민국에 살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용기를 내었습니다. 예, 중요한 순간마다 후보님을 좀 뵙고자 하고 또 면회 당시에도
나경원 후보님이 꼭 오시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상당히 신뢰를 하신다. 높게 평가하고 계신다. 위기 때 사실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번 싸움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실은 지켜본 분들은 우리 의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나다르 그 여전사 이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탄핵 국면에서 그렇게 굉장한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나섰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상당히 평가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분의 국민이라도 우리가 더 우리의 가치로 설득해야 되는 건데요. 예. 이번 국면에서 제가 또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느낀 것이 이것이 결국은 야당이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 독재를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본인들 세력으로 가져가려는 그 의회 독재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만큼 또 아는 사람이 흔하지 않잖아요. 제가 네. 5선 국회의원이니까. 또 그리고 사실은 의회 독재가 지난번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설치에서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이 폐악질인데 그 이후 계속 진전된 것을 제가 좀 당의 리더십이 있었으면 좀 더 강력하게 투쟁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 들어서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몽땅 가지고 가서는 완전히 의회 독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의회 독재를 기반으로 해서 한마디로 국정 마비를 쫙 시작한 거 아닙니까? 뭐 줄탄핵, 그다음 뭐 법안을요 어느 정도로 막 통과를 시키냐면 국회에서는 원래 표결이라는 걸 안 하는 겁니다. 이 표결은 본회의장에서만 하는 거고 예. 소위나 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합의 통과가 그렇죠. 원칙인데요. 기본이죠. 그게. 18대 국회가 동물국회라고 한 때에도 4년 동안 44건을 했는데 22대 들어서 지금 9개월 동안 몇 건 한 줄 아십니까? 한 서너 배 더 많습니까? 9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로 가면 10배가 많을 겁니다. 그래요. 9개월 동안 119건을 했습니다. 119건.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가 국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들이 하고 싶으면 아침에 법안 내서 그날 뭐 저 다 법사위까지 갈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회의까지도 갈 수 있는 구조를. 그래서 저는 이런 의회 독재 속에서 뭘 했냐? 대통령 일 하나도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국정을 완전히 마비하고 그거를 해서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지금 이재명 결국은 선고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하는 결국 대통령 탄핵을 해서 지금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다 말이 이렇게 옆으로 빠졌네요. 그래서 의회 독재를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투쟁을 했고 또 이 법치주의를 지금 깨트리는 거 결국 좌파 사법 카르텔의 모습을 이번에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하는 모습, 불법 수사, 영장이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되고 서부지법에서는 발부되는 이 좌파 사법 카르텔. 헌법재판관들 4명은 뭐라고 해도 자기들의 논리로 무조건 탄핵을 인용할 것 같는 그런 헌법재판관들 그걸 보면서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나경원 후보께서 탄핵 반대 시절에 연설했던 장면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겨울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정권 찬탈의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민생도 국정도 법치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자, 국내 문제를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다른 문제 주제를 바꿔서 한번 여쭤볼게요. 트럼프 2기에 지금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외교, 국가 안보에 있어서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나경원 후보 이렇게 하면 트럼프 정부 그리고 미국의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거론이 되죠.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대미 관계 개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좀 자신이 있나요? 뭐 오늘도 지금 막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의 종교 고문이시죠. 폴라 화이트 목사님을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예, 한국을 방문해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미국에서 주요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싱크탱크죠. 싱크탱크 좌장이 저희 또 의원실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단판 외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관료 출신들이 이 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우리가 거기서 또 협상력을 높여가고 이런 것 충분히 또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 그 부분 역할을 잘 하고 계신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는 단판 외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경제 안보 문제, 국방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정말 단판 외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출마하면서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1년 안에 미국과 협상해서 핵 보유하겠다. 우리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과의 신뢰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핵 보유를 하지 않고서는 북핵 폐기를 위한 북핵 폐기가 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과 협상하에, 미국과 협의하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핵 보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단판 외교라는 게 뭐냐? 결국 서로의 신뢰를 갖고 이제 서로의 국익에 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이 동맹 국가로서의 중요성이 저는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경제 안보 부분도 그렇고요. 또 이 중국, 대중국, 결국 중국과 미국이 지금 기술 패권 전쟁부터 시작해서 안보 패권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의 한국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은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국 우선의 미국의 자국의 이익에 따르는 그러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단판해서 한꺼번에 끝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예전에 미국과 제가 이제 외통위원장 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얻어내는 것에 있어서 정말 설득하는 거는 좀 제가 제법 하는 것 같습니다. 설득의 외교. 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 문재인 정부 때 종전 선언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잘 기억하실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종전 선언인데 그때 첫 번째 제가 위기 의식을 느낀 게 판문점 선언을 한 때였습니다. 바로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또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한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을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의원 외교는 안 되겠더라고요. 트럼프의 귀를 바로 옆에서 잡을 사람은 그 당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제가 만났습니다. 원래 이 백악관 이 안보보좌관은 국회의원 안 만납니다. 이게 외교라는 게 우리는 의원 외교를 원칙으로 하고 그들은 결국은 이 청와대 외교를 하겠죠. 그 당시 이제 대통령실과. 근데 존 볼튼 안보보좌관을 제가 그 전에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 흔쾌히 저를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볼튼을 설득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결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삭제를 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줬고요. 존 볼튼이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로 종전선언 안 하겠다. 그것이 저희 첫 번째 외교 성과였고요. 결국은 미국은 하노이 회담을 박차고 나오고 종전선언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회담까지 다 결렬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 임기를 끝나기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도 종전선언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미 의회의 의원들을 설득해서 21명인가가 사인을 했습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사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 법안은 23명이 발의를 하면 이거 23명인가 25명인가 그러니까 2-3명만 더 서명을 하면 이게 정식 결의안으로 논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 한 서너 명 남았을 때입니다. 제가 이거 우리로 하면 법안 상정 같은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법안 상정하려면 12명인가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상정이 되려면 3명만 더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때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당내 경선 중이었는데 윤 대통령 안 돕고 그거 날라가고 그래서 미운털 잠깐 조금 아니, 바뀌었어요? 계속 미운털 바뀌었었죠. 뭐 솔직히 저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막는 게 제가 할 일이다. 예. 경선 캠프에서 물론 뭐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때 우리 후보는 결정돼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예. 날라가서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미국 의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냐. 이 뜻은 지금 북한이 핵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종전선언 그냥 하자는 건데 CVID도 안 되는 건데 무슨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서명한 의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그런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이름 좀 나는 그런 뜻 아니라고 제발 저보고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부터 설득을 해서 미국 의원들이 34명이 바이든한테 서한을 보내는 걸 만들었습니다. 종전선언 반대 서한. 예. 그래서 그 결의안은 유야무야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것들 잘 의원 외교만 모르시더라고요. 하신 게 아니라 대통령 백악관실 외교도 하셨군요. 네. 예. 국가안보 보좌관 존 볼턴의 국가안보 보좌관. 사실 종전 협상을 막은 당사자들 두 분을 이제 당시에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 1기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그런 선언, 종전 협상 뭐 선언이 있을 수 있다. 평화 협상으로 가는 그 물꼬를 틀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안보보좌관과 당시 국무장관이 막았다고 하는데 그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을 잡은 게 바로 나경원 후보님이시네요. 늘 만납니다. 이번에도 미국 워싱턴 취임식 갔다가 또 만나고 왔는데요. 예. 근데 재밌는 게요. 예. 우리 우파 국민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역할을 한 거를. 왜냐면 예. 저도 또 그걸 얘기할 수는 없었죠. 문재인 아. 정부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얘기할 수 없었죠. 종전선언을 막는 걸. 근데 좌파들은 알아버린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때리는 겁니까? 그거에다가 뭐 제가 하여간에 그렇죠. 그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서 예. 뒤로 물러섬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 문정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외교특보요. 외교안보특보. 예. 그 양반은 강의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 나경원 때문에 종전선언 못했다. 아 그리고 이실직고했네요. 그리고 김주형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죠. 네네. 그 양반 책에 썼습니다. 나경원 때문에 종전선언 못했다. 네. 그런 좌파들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래서 21대에 네. 별 정말 온갖 네거티브를 하고 그래서 저를 떨어뜨렸고요. 그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로 13개의 고발을 해서 13개 혐의로 고발을 해서 저를 톨톨 털었는데 검찰에서 아무리 뒤져도 할 게 없으니까 결국 그때 이제 뭐 저희 아들 무슨 뭐 부정 입학, 딸 부정 입학부터 시작해서 막 13개 혐의를 막 뭐에 뭐 막 했는데 할 게 없어서 이제 이 결국은 불기소를 했죠. 근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끝까지 도장 안 찍어주다가
저 하여간에 뭐 사연이 깁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 이제 평검사들의 난이 시작되니까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정말 아휴 산 얘기하면은 아무도 몇 개의 산을 모르시지만 넘으셨네요. 네, 예. 21대 낙선하고 나서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뭐 제가 꺼리 깰 게 없으니까 예. 저희 아들이 무슨 저희 아들 딸이들이 저쪽에 뭐 조국의 자녀처럼? 예, 자녀처럼 예. 그들이 그거잖아요. 혼자들 공정한 척하면서 불공정이고 위선과 불공정의 상징들 아닙니까? 예. 북한이 블랙리스트에 이 나경원 후보님을 올린 이유가 있군요. 종북 세력들이 블랙리스트에 쓱 순위에서 상위 순위에 우리 나경원 의원님을 올린 이유에는 다 그만한 사연이 또 있군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제가 제 체제 전쟁과 어제 출마 결심을 한 게 예.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섬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용기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결국 이 체제 전쟁의 핵심 이 베이스 캠프가 저쪽 세력의 의회예요. 네. 국회를 중심으로 국회를 마음대로 하면서 입법을 하고 예산을 가지고 예컨대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기고 그다음에 수사비 관련된 예산을 다 삭감해 갖고 대공수사든 마약 수사든 못하게 하고 간첩죄는 사실은 이 산업 스파이 중국까지 이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이런 게 다 국회를 베이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국회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럼 국회를 잘 알고 그다음에 또 이런 거에 제대로 못 싸우는 여당을 이끌고 그걸 한마디로 이 힘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지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한번 봐보십시오.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또 역시 이 여소야대의 국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국회를 잘 알고 이걸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가 또 국정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치 국회에서의 정치를 어떻게 복원을 해서 저 야당을 때로는 강력하게 맞서고 때로는 사실은 또 잘 좀 회유해서 구슬리기도 하고. 그럼요. 그래서 당근은 우리가 좀 주면서. 예. 우리의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 예.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당 안 떠나고 계속 있었던 사람 저하고 한 명 후보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국회에 계속 있었던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국회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당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래서 제가 해야지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국회 20대, 21대, 22대 넘어오는 기간 동안에 전신 뭐 예를 들자면 자유한국당, 뭐 새누리당,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국회에서 가장 잘 싸운 기억 떠올리면 검수완박 시절에 민주당이 폭거를 벌일 때 당시에 나경원 후보께서 원내대표를 하시면서 이끌은 그 싸움이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 싸우지 않았나 국회 안에서 그렇게 기억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예, 그 장면들 살펴봤고요. 근데 어제 출마 선언에서 연금 개혁 문제도 좀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 관련해서 청년들의 지금 비난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사실은 이 뭐 9년 연장 뭐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돼서 사실은 예전부터 연금 개혁은 신연금, 구연금 분리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안이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지금 청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청년들이 낸 연금 돈으로 결국 기성세대가 다 가져가고 본인들은 연금을 못 받는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연금 주머니를 분리하자. 그래서 청년들이 낸 연금은 청년이 가져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하자. 그렇지 않고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청년들은 걱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연금, 구연금을 분리하자는 그런 주의입니다. 연금 분리 그렇게 분리가 가능하군요. 네. 새로운 연금 개혁의 방안이 좀 구체화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보통의 사람들도 한 개인도 사실 자신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그걸 쭉 전진하게 돼 있잖아요. 장사라는 분들도 이제 뭐 그게 자영업자이든 소상공인이든 꿈과 어떤 미래상이 있게 마련인데 대통령이 되신다면 꿈꾸고 계신 대한민국의 미래상 비전이랄까요? 그 부분을 지금 어떤 것으로 구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체제가 중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체제는 이념에 불과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예. 경제의 자유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일단 경제 공약은 잠재 성장률 1% 올리기. 그리고 소득 4만 불 만들기. 그리고 G5 5대 강국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145 프로젝트라고 145. 네,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145 프로젝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제 강국이 되어야지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텐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하겠죠. 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 개혁도 되는데요. 이 노동 개혁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반쯤 만드셨습니다. 반쯤 하셨어요. 이번에 거리에 왜 민노총이 덜 나왔습니까? 민노총 회계 공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노동 개혁의 핵심은 이 귀족 노조에 의해서 이 노동의 이 경직성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 이거 깨야 되는 겁니다. 노동이 유연하게 하는 것 결국 유연 안정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 52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더 일하게 하는 것 이거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노동개혁, 뭐 그다음에 규제 혁파, 뭐 또 저출산을 위한 이런 저출산 극복 이런 쭉 이제 그런 아젠다로 145 프로젝트로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너무 많은데 여기서 다 공약을 말씀드리는 수는 없고요. 큰 이제 방향. 큰 방향은 결국 자유가 국민을 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가 국민을 살린다. 자유가 국민을 자유롭게 한다. 네. 예. 그것이 145 프로젝트도 만들고 G5 강국도 만든다. 우리가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기술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술이 없어진 게 다 주 52시간 때문이에요. 연구직들도 다 불 끄고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결과 노동 이 근로 계약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계약이 안 되게 만든 이 주 52시간의 획일적 적용 이것이 결국 다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가 대한민국을 살린다. 자유가 국민을 살린다. 저는 대한민국을 뭐 살린다. 어쨌든 제 슬로건은 끝까지 대한민국, 끝까지 대한민국을 살리자,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국민 퍼스트, 국익 퍼스트입니다. 그렇군요. 자, 시작할 때 직설적으로 여쭤봤는데 직설적으로 이것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왜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됩니까? 아니 보십시오. 예. 이재명이 뭐 진짜 대한민국 하는데요. 예. 제가 그랬어요. 예. 진짜 대한민국에 뭐 지금 엄청 이제는 성장이다. 기업의 자유와 뭐 창의가 뛰어야 된다. 기업 주도의 성장을 한다. 뭐 말은 완전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예.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반도체 특별법으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반도체 사업에 관해서만 주 52시간 예외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반도체 특별법. 예. 그거 빨리 통과시키면 진정성 내가 한 1% 인정해 줄게. 1% 조금 더 써서 2%. 그것도 안 하는데 무슨 뭐 말만 그럴싸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되면 결국은 제가 체제 전쟁이라고 한 것이 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면 아시잖아요. 국가보안법 어떻게 했는지 진보당을 왜 진출시켰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국 그 본질은 자유민주주의의 부정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저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민주당이 집권해서는 안 되는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직격 인터뷰 나경원 후보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나경원 후보께서 그간에 싸우신 전력은 단순한 전력이 아닙니다. 아무나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이름이 잔다르크 나전사 붙은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역사가 있게 마련이죠. 그걸 다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야기 중에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계시다면. 제가 뭐 저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선 두 가지 아젠다가 있는데요. 예. 많은 국민들이 요새 이 중국의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일종의 중국에 대한 위기 의식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렇죠. 뭐 중국인들의 부동산 소유, 건강 보험 보험 문제 또는 투표권 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열어주었더라고요. 사실 이 공무원, 국가 공무원도 예전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을 썼는데요. 지금은 외국인도 공무원이 된다가 원칙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된다. 우리는 그쪽은 투표권을 안 주는데 왜 우리는 투표권을 줍니까? 저는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데 한치도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 서해 구조물 설치 잘 보셨을 겁니다. 결국 우리 해양 주권을 침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권을 지키고 국익을 지키는데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로 대선을 하면 이 선거 결과 믿을 수 있어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지금 바꾸고 싶은데 사전투표도 사실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를 50% 이상씩 하면요, 뭐 여러 가지 부실 관리 이런 걱정들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선거법의 가장 큰 원칙, 선거운동은 13일 기간을 보장해야 된다는 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종의 이 규칙이라든지 이런 지침의 변경으로 선거 관리를 바꾸는 거. 예컨대 사전투표에 관인이 인쇄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직접 찍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라도 좀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 우려하시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 공약 하나 자랑하고 예. 가도 돼요? 예. 자랑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핵심으로 미는 공약이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이 전체적으로 145 프로젝트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하지 않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해야 되는 일자리들. 근데 그 일자리에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너무 많이 줘요. 대한민국이 외국인 근로자 천국의 나라인 거 아십니까? 그렇군요. 외국인 근로자 천국의 나라입니다. 예. 전부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그래요. 왜냐? 임금에 있어서 한국은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ILO 협약 111호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보다도 임금을 적게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홍콩과 싱가포르의 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ILO 협약에 당연히 그들이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가 대거 여러 가지 한국민들이 하지 않는 근로를 담당하는데 왜 똑같은 임금을 줘야 되느냐. 근로기준법상에도 결국 노동 생산성과 그리고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 생계비가 본인 생계비라고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혼자 근로하는 경우에 90%를 본국에 송금합니다. 결국 본국 가족들의 생계비는 지금 한국보다 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차별적으로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ILO 협약 111호 탈퇴가 제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다 약간의 바우처 제도를 해서 네.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99만 원 가사 보육 도우미와 99만 원 월 99만 원 가사 보육 도우미와 월 99만 원 간병인 시대를 열겠다입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 사회에 있어서 아이들 돌보는 데 있어서 가사 보육 도우미, 그리고 어르신들이 요양원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간병인이 너무 비싼 겁니다. 이 누구나 가사 보육 도우미와 간병인을 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고요.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적게 받으면 지금 모든 서비스 업종도 매식비가 왜 안 떨어지느냐? 결국 지금 이제 그래서 키오스크도 도입하고 그러지만 인건비 문제거든요. 결국 우리 국민들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몇 가지를 얘기해 주셨네요. 노동개혁도 얘기를 하셨고, 국민연금개혁도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에는 중국 문제도, 또 선거 관련된, 부정선거 관련된 지침에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 산업 현장이나 각 분야의 서비스 현장에서 인건비, 외국인 인건비 문제까지도 조목조목 아주 디테일하게 사실은 살펴보고 계셨네요. 예, 오늘 나경원 후보, 나경원 의원님 모시고 직격 인터뷰 했습니다. 좋은 소식 조만간 좀 들려주시죠. 꼭 좀 도와주시면 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레이건 대통령의 그 말씀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한 세대 만에 멸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유를 지켜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꼭 지켜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경원 후보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